많이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오늘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하고 비슷한 지위에 있었던 전주 네.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죠. 손건땡. 네. 아, 요 사람입니다. 네. 손건땡. 바로 1심에서 무죄였죠. 저것 때문에 이제 1심 선고 직후에 대통령실 그리고 국힘당에서 전주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도 무죄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 2월에 대통령실에서 1심에서 전주 손모 씨가, B 씨가 바로 손모 씨죠. 네. 그 사람이 무죄 선고나니까 막 재빨리 김건희 씨를 변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해명 자료를 냈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네. 저 윗줄부터 다 중요해요. 네. 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씨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저 논리가 오늘 다 탄핵이 됩니다. 다 깨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하나하나 좀 위에서부터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자. 아니, 이거 큰 규모로 거래한 B 씨에 대해서 보석된 큰 규모 보고만 볼까요? 네. 네. 큰 규모로 거래한 손모 씨에 대해서도 네.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네.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면 무죄를 선고했다. 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 네. 이 대통령실에 뭐냐면 설령 우리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여러 가지 봤을 때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 같잖아요. 그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부인한 거니까 설령 우리 김 여사님이 주가 조작 여부를 알았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김 여사님께서는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아주 그 잔머리가 나오죠. 큰 손이란 말을 일부러 탁 씁니다. 그냥 네. 투자자가 아니고 네. 큰 손이란 말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서 김건희 씨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무죄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좀 보이죠. 네.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논리가 이 주장이 오늘 다 항소심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씨는 이제 김건희 씨는 이제 기소만 되면 네. 거의 유죄가 예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네. 검찰이 사실은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미뤄왔던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결국 항소심에서 전주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해주면 그냥 그거를 인용을 해서 김건희 씨도 무혐의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저도 이 김건희 씨와 똑같은 전주, 단순한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전주, 이 전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어요.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던 이 전주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6개월. 그래서 김건희 씨도 최소한 법 앞에 평등하다면 최소한 방조 혐의로는 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김건희 씨는 단순한 방조범을 넘어서 거의 권오수 씨하고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한 주범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주범. 네. 자, 지금 언론에서 오늘 많이 나왔던 바로 그 전주 손건땡 씨. 네. 이 사람이 징역 6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1심에서는 면소가 됐죠. 네. 무죄였습니다. 네. 그런데 징역 6월, 네.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어요. 네. 최소한 김건희 씨가 기소되면 징역 6월 선고는 받을 수 있었음을 오늘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1심에서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는데 또 한 사람이 바로 김승땡 씨입니다. 네. 이 사람도 1심에서는 징역과 벌금이 다 없었는데 이번에는 벌금까지 부과를 받았어요. 저분도 증권사 직원이긴 하지만 전주로 분류됐던 분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두 명의 그 전주 모두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다 바뀐 겁니다. 야, 이게 김건희 씨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슬라이드에 한 명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 바로 김건희 씨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주 부분이 그 대통령실 해명이 완전히 오늘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사실은 이 전주 이 두 분은 투자자해서 뭐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큰 돈을 벌었던 김건희 씨를 포함한 뭐 이승근 씨라든지 뭐 몇몇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다 기소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이 전주는
사실은 이제 무죄가 나기를 바라면서 기소를 했었던 건데 네. 결국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오늘 이 슬라이드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 네. 슬라이드입니다. 네. 마침 민들레에서 그 손모 씨의 사진을 또 찍었더라고요. 네. 옆에 뒤에서 기자들이 막 달려오고 있죠. 우리는 손모 씨군요. 네, 요 우산으로 이렇게 얼굴 막고 있는 그렇군요. 이 사람이 손모 씨입니다. 예. 네. 연합뉴스에서 찍었군요. 네, 연합뉴스. 연합뉴스 찍었네. 민들레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네, 이게 지금 김건희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이제 싸늘해졌습니다. 이제 도시 못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이제 그 선고를 마치고 나온 권오수 씨를 제가 상대로 인터뷰를 한, 그 동영상이 좀 준비가 됐나 모르겠어요. 동영상이 있는데요. 있으면은 한번 바로 한번 보실까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광배 씨가 협박한 사실 인정했네요. 일단 지금 김광배 씨가 주범 아닙니까? 왜 주범을 얘기 안 하고 은혜자한테 주문을 자초하겠어? 지금도 서로 오시죠. 김건희 씨가 주범이죠? 김건희 씨가 다 지시한 거죠? 빨리 보시죠. 네. 아, 이거 뭐 엄청 몸으로 막 막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저 질문에 김만배 씨가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네요라고 하는 얘기. 이거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참 놀랐어요. 네. 오늘 판사분이 이제 그 판결문 요지를 이제 읽어내려고 하는 데서 김만배가 권오수를 찾아가서 여기서 김만배는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대장동의 그 김만배. 네. 김만배가 권오수를 찾아가서 협박한 사실을 법정에서 읽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보통은 이제 주석으로 판결문 끝에다 붙이기도 했었죠. 유심 때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판결문에 권오수 박아버렸습니다. 씨 입장에서는 지금 뒤에 보겠지만 유일하게 사실은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맞아요. 예. 그리고 참 우리가 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전주, 아까 김승현 씨를 전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전주는 아닙니다. 네. 네. 전주는 이제 손건희 씨고요. 손건땡 씨. 그리고 손건땡 씨는 1심 무죄, 2심 유죄가 됐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제일 대통령실에서 제일 뼈아픈 대목이죠. 네. 네. 손모 씨가 지금 어떻게 될지가 제일 관심이 있었는데, 야, 징역 6월 탁 때리는데, 야, 이거 대통령실 난리 났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다를까 기자들도 그 부분이 딱 그 선고 2시간 동안 하는 동안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가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 이 사람이 방조죄가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딱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타이핑 소리가 엄청 세지면서 그렇죠. 기사가 연달아 쏟아지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도 추미애 의원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민간인 김건희 씨 도지 사건 소환해서 수사해야 된다. 네. 기소도 해야 될 상황이다. 네. 추미애 의원은 판사 출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추미애 그 의원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손모 씨랑 김건희는 좀 다르다. 그냥 참고할게.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갔어요. 네, 김건희 여사 사례를 달라요. 네, 손건땡 씨, 손 씨 같은 경우는 투자해서 상당히 손해를 좀 봤던 사람이거든요. 네. 김건희 씨는 돈을 많이 벌었죠. 최은순 씨와 함께 23억을 벌었어요. 네. 사례가 다릅니다. 김건희 씨가 더 안 좋은 사례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아마 이용했었던 계좌도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그 손 씨하고 달리 김건희 씨는 사실상 그 주가 조작하느라 구체로 통정 매매나 이런 부분들의 관여한 사실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달라요. 검찰 말대로 훨씬 혐의가 중합니다. 네. 네. 신한증권의 이동훈 씨인가요? 그 사람이 그 조사받을 때도 얘기 다 했잖아요. 네. 김건희 씨가 지시해서 다 했다고. 네네. 이미 김건희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 범죄가 거의 드러났습니다. 네. 자신이 손 씨는 이제 주가 조작의 정황을 알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그 투자를 진행을 한 거고요.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주가 조작 공범들과 함께 매도 타이밍까지
사전에 상의해 가면서 던진 거란 말이에요, 주식을. 통정 그렇죠. 매매에 직접 공범들과 함께 가담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혐의가 중요해요. 사례가 다른 건 맞아요. 네. 김건희 씨는 방조범이 아니고 공동 정범으로, 네, 가깝죠. 공동 정범으로 또 주범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네. 야, 참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지금 이 검찰에서 이게 결국에는 미적미적하면은 바로 특검을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선고에서 손모 씨의 유죄 이유를 이렇게 적시를 했죠. 시세 조정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대량의 주식 매수로 주가 부양에도 기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주가 하락 시에 매도를 자제하고 하락 방어에 또 협조를 하는. 그리고 검찰이 또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적어도 그런데 저건 주가 조작의 공범들과 통정 가장 매매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저기는 이제 김건희 씨가 더 들어간다면 통정 매매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검찰 말대로 사례가 다릅니다. 김건희 씨는. 여기 하나 더 얹을 수 있다. 김건희 씨는 방조범으로 기소하지 말고 공동 정범으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회장 그리고 이종호 이 사람들은 이제 주범, 이종호 씨도 주범에 가깝죠. 네, 주범이죠. 뭐 주범이죠. 거기도.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형량이 올라갔어요. 네. 특히 권오수 씨의 형량이 많이 올라갔죠. 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이번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올라갔어요. 유일하게 징역 형량이 높아진 사람은 권오수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항소심 재판부는 권오수의 범죄를 아주 재질이 안 좋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벌금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사회봉사가 추가됐다는 것도 특이하더라고요. 사회복사를 200시간이나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오수 씨의 그 주가 조작 범죄에 비해서는 실형 선고를 안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이종호 씨가 요즘 굉장히 삼부 체크 이종호. 삼부 체크. 그 유명한 삼부 체크 이종호. 최상병 사건에도 이 사람 이름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이종호 갑작스럽게 벼락 스타가 된 분이에요, 이분이. 이 사람이 결국 조시현 씨가 얘기를 했었나요? 결혼시켜준 사람. 그렇죠. 김기현 변호사가 얘기했군요. 김기현 씨, 그렇죠. 김기현 변호사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결혼시켜준. 근데 이분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형은 좀 같아요. 동일한데 벌금만 약간 4천만 오르고 사회봉사가 또 추가됐어요. 각성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포 이정필과 김기현은 형량이 뭐 그다지. 이정필은 그대로. 어차피 1기 주포인데 1기는 면소 판결이 맞죠? 공소시효 때문에. 그리고 김기현의 경우는 사실은 2기 주가 조작의 주포로 상당한 범죄를 실행하고 기획한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형량은 징역은 그대로고 벌금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그 이유는 뒤에 설명했지만 김기현 씨는 거의 저 공범 중에 유일하게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일관되게 그런 점이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봐준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 증권사 직원들 한번 볼까요? 김병땡 씨,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줄었어요. 보니까 좀 줄었어요. 1심보다는. 아무튼 권오수하고 이종호가 좀 형량이 좀 세졌다는 거, 그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을 10월 20일 전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죠? 20일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신한증권에 이제 이동훈 씨하고 전화로 주고받으면서 그 주가 주식을 거래했었던 그 부분들은 뭐 아쉽게도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부.
그런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10월 21일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처벌이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이걸 2차 주가 조작이라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심 때는 저 1차 주가 조작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좀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저 부분들은 역시 1심 판결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가 됐어요. 됐습니다. 네. 자, 등장인물들 좀 보시면 다시 한번 좀 보시죠. 네. 도시모터스 권오수,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그때 한번 계속 보도했던 영상 화면이죠. 네. 전주가 지금 3명인데 양모 씨, 김모 씨, 김건희 씨가 있는데 여기 전주에 이제 손모 씨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세 명만을 언급했던 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이제 김건희 씨하고 1기 때부터 같이 움직였었던 전주고요. 이 세 명이 사실상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세 사람, 근데 세 사람이 모두 다 공교롭게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건희 씨를 빼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1차 주가 조작 여기 이동훈이 나오네요. 네, 저기 실선으로 거쳐서 위에 쪽이 1기, 이 밑에가 이제 2차 주가 조작인데요. 네. 1차 주가 조작에 이제 주가 조작 선수만 보죠. 네. 선수는 이제 이정필이 기소된 사람으로죠. 이준수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2차 주가 조작에서는 이제 증권사 직원이면서 또 주포였었던 사람이 김기현이고요. 네. 이 김기현과 함께 공모를 해서 2기 주가 조작을 실행했던 사람이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이종호 씨, 네. 그럼 민태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자, 이건 뭐 탐사에서 가장 먼저 실명을 거론을 공개를 했었죠. 네. 자, 네. 여기 이제 공소시효에 대해서 김건희 측과 검찰 측의 이제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에 한번 보도를 한번 해드렸죠. 네. 네. 2012년 2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11년 3월 공소시효 만료가 주장했는데 네. 사실 이번 항소심에서 그 2기 주가 조작을 2010년 10월서부터로 10월 21일서부터 진행된 걸로 판단하면서 공소시효가 2011년 3월달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저 김건희 씨 쪽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상 그 타임라인에 좀 넘어갈까요, 그냥? 뭐 타임라인까지 넘어가면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제 반을 이제 오늘 이제 바로 오늘 네. 항소심 판결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 또 손모 씨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항소심에서는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먼저 낭독하고 그 중에서 먼저 이제 공소 사실을 낭독하는데 한번 뭐 읽어 주시죠. 자, 제가 이게 재판장이 읽은 재판장에 이제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가장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 행위를 그리고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 논의를 하였으며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인위적 매수세 형성을 위한 내부 정보 유출 및 거짓의 시세 이용 등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손건땡, 김승땡에 대하여 시세 조정 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검찰은 이제 그 주가 조작의 기간을 2009년 12월부터 이제 2012년 12월까지 봤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전주 손땡 씨 등을 직접 주가 조작 시세 조정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가 조작을 알고 이를 방조했다는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했다라고 했죠. 그 바로 저 부분들 예비 공소 사실을 추가한 부분들이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된 거예요. 네. 손 씨의 경우. 네. 자, 두 번째. 네.
피고인들 대부분은 시세 조정을 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도이치모터스는 우회 상장 과정에 초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약속하였고 합병 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약 5,760원 정도로 예상됐다. 그런데 합병 후 주식이 2009년 1월 30일 최초 거래 시 한 주당 9,550원까지 급등하였으나 이후 주가가 급락하여 2009년 3월 20일에는 2,900원까지 떨어졌으며 거래량도 대폭 감소하였다. 우회 상장 과정에서 자금 사정도 넉넉해 보이지 않았다. 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 이 주가 조작의 범죄에 있어서 이제 시세 조정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시세 조정 동기가 이제 우선 애당초부터 이들은 시세 조정을 할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를 이제 다른 상장법인하고 이제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을 했고 이때 초기 투자자들한테 일정한 수익, 일정한 주가 보장을 약속을 했는데 외려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 초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기 초기 투자자에는 김건희 씨도 들어갑니다. 네. 이 투자자들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고 주가를 부양해야 될 그런 시세 조정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재판부가 설치한 겁니다. 네. 그런데 수입 자동차 제조 산업의 특성상 영업 이익률이 높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도이치모터스로서는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러한 투자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필요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초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주가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세조정 동기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위와 같이 반대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권오수는 이 무렵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염땡땡과 함께 위 오피스텔에서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실은 1심에서는 권오수는 그냥 경영상 필요성 때문에 주가 조작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보면 강남구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직접 투자, 그러니까 경영상 필요 플러스 개인적으로도 약간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그런 동기가 인정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염땡땡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SBS 아나운서 출신의 김범수 씨. 네. 김범수 씨의 이제 서울대 경영학부 후배죠. 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이 정도면 이분도 중요한 공범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기소유예 됐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이 전주 가운데서 김건희 씨하고 함께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이렇게 권오수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주가 조작을 했었던 이름 얘기해도 되겠어요? 염신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결국 기소유예로 끝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검사들은 사실은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능하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권오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권오수의 혐의를 줄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네. 공동 피고인 이종호도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 권오수가 자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인 모임의 가구업체 사장이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고 피고인 권오수가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이유는 주가가 빠져서이며 주가가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 피고인 권오수가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장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람들이 그저 권오수가 앞으로 회사가 잘 될 거라는 말만 해도 주식을 사지는 않고 원금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 사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네. 결국 이제 권오수가 왜 오늘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권오수가 결국 주가 하락을 막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외부 투자자들 그리고 주가를 받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 손실 보장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건 전형적인 이제 주가 조작의 양태인 거죠. 저게 원금 보장이 주식에서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잖아요. 좀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주가 조작을 해서라도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아니, 거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주가를 부양해서 돈을 일단 태우시고 그 돈 태우고 난 뒤에 만약에 손실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 원금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방법으로 외부의 자금들을 끌어들여서 주가를 받쳐줬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 얘기군요. 네. 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권오수의 주된 범행 동기로 신규 사업 진출 및 이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시세 차익 확보를 통한 수익 추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예, 요서 1심에서는 바로 요 뒤에 부분, 개인적인 시세 차익 확보, 이 부분들은 인정 안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들을 인정을 했어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아마 권오수의 형량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권오수는 장기간 동안 주가를 관리하면서도 본인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방식 등으로 본인 또는 지인들의 시세 차익을 추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네, 자 여기에 이제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인에 들어가 있죠. 네, 피고인 권오수는 우리 김건희 씨가 스스로 얘기한 20년 직이라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20년 하는 동안. 가해 사업 파트너 동지나 다름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 피고인 권오수가 이런 주가를 관리하면서 지인들한테 매도 시점, 뭐 매도 시점만 가르쳐서 매수 시점 또 알려줬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권오수가 그 내부 정보를 알려준 이 주변 지인은 여기에 20년 지기 김건희 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포함돼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예. 네. 피고인 권오수는 피고인 이정필을 미국 유명 MBA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등 투자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식 및 금융 전문가로 소개받았고 그 후 이승근 등 자신의 지인들에 대해서 주식을 관리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서 피고인 이정필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예. 그러니까 일기 주가 조작의 주포는 이제 이정필 씨였고요. 이정필이 처음에는 MBA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걸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자금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정필을 이제 소개했었다는 거고 여기에 이승근이라는 사람 이름 등장하죠. 아, 이 저 과천 그 서울랜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바로 이승근 씨. 이승근 씨는 제가 볼 때는 권오수 씨의 와 함께 권오수 씨를 위해서 자신의 차명을 이름도 빌려주고 또 직원들의 이름을 또 무단으로 도용을 그렇죠. 해서 그 도이치모터스의 BW 그 신주 인수권부 그 사채 BW를 저 사람 그때 도망가던 그 사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승근을 그냥 단순히 이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돈을 댔던 이제 권오수의 주변 지인 정도로만 이승근은 사실상 권오수를 위해서 그 자신의 이름까지 빌려고 직원들 이름까지 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람으로 매우 혐의가 중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역시 빠졌어요. 정말 이상해요. 가장 핵심적인 공범들은 다 빠진 거예요, 사실은. 예.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정필에 대해서 그럼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제대로 상승하지 않고 이정필이 미국의 유명한 MBA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등에 근무했다는 경력도 허위고 전환 사채에 투자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피고인 이정필이 대여받은 돈 중 일부를 도박에 이용한 사실 등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 이정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다. 네. 권오수가 이제 일기 주포인 이제 그 이정필하고 왜 관계를 청산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네. 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네요. 네. 피고인 이정필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고자 피고인 권오수가 시세 조정 요청을 하면서 약속했던 담보 제공 및 손실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권오수는 2010년 7월 내지 8월경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사라 했느냐며 주가 관리 및 시세 조정 의뢰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후로는 이정필과 거의 통화도 하지 않는 등 피고인 이정필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갈라진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이제 그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오수가 처음 일기 주포인 이정필한테 이 시세 조정을 이제 그 부탁을 하면서
당신들이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주가를 받쳐줘. 혹시나 이 주가가 하락하면 내가 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손실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나만 믿고 그 원금 보장하고 이제 손실 보장 약정을 하면서 이제 이정필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이정필이 이제 이 권오수의 말을 믿고 주변 지인들을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주식을 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일기 주가 조작은 뭐 사실상 실패하고 손해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정필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야, 네 말 믿고 주식 샀다가 우리 이 똥 됐잖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정필이 이제 권오수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한테 손실 보장 약정 해주지 않았냐라고 이제 막 따지니까 권오수가 오리발을 내민 거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이제 그 둘 사이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깨지게 됐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김만배가 이제 슬슬 등장합니다. 네. 이에 피고인 이정필이 권오수로부터 당했다는 취지로 여기저기에 말을 하고 다녔고,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김만배가 2011년 5월경 피고인 권오수를 찾아가서 피고인 이정필과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은팔찌를 찬다고 협박을 하였다. 예. 이 부분들 아마 어떤 언론에도 오늘 아마 보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오늘 재판장이 직접 법정에서 읽은 판결문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판결문에 저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김만배가 여기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탐사에서 이미 저희가 보도를 했었죠. 바로 이거죠. 네. 이정필이 권오수에게 손실 보전을 요구하면서 결국에 김만배가 권오수를 협박해서 김기현이 이정필에게 고마해라 이렇게 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네. 협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건 이제 복잡하니까 아까 봤지만 이제 그 이정필이 권오수를 찾아가서 당신이 손실 보장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권오수가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정필이 주변 지인을 통해서 김만배한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김만배 이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쁜 놈이야. 내가 손 봐줄게. 라고 하면서 김만배가 권오수를 이제 찾아갔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권오수가 이제 김만배를 만나서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 이제 2기 주포인 김기현 씨한테 SOS를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김만배 사람이 점잖게 생겼는데 권오수를 찾아가서는 야, 그 이정필 그 돈 해주지 않으면 은팔찌 찬다는 얘기가 아주 산주 섬뜩한.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법조 기자였잖아요.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검사들한테 일러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기사를 쓴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사를 써서. 그러니까 사실은 권오수 씨는 상당히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시점이 2011년 5월 달이에요. 야, 이때 기사 나왔으면 난리 났겠네. 그런데 2011년 5월 달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때고, 뭔지 모르지만은 권오수가 김만배의 협박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김기현 씨의 활약도 있었겠지만, 결국 김만배, 내 뒤엔 네가 그 대검 중수부 검사의 그 애인 또는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있는 거를 네가 모르고 설치는 거야. 이래서 사실은 김만배가 뒤에 우리 성렬이 형님이 있네라고 하면서 손을 뗐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개연성 있는 추론입니다. 그리고 결국 몇 달 후에 거꾸로 이제 김만배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한테 민원을 하게 될 때는 거꾸로 이제는 내가 도이치모터스 때 형님 사정을 잘 봐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김만배와 윤석열 간의 그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딜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오늘 법정에서 이 김만배, 이 기자들 이 김만배 얘기 나왔을 때 김만배가 뭐 동명이인 아닌가 이런,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장동 김만배예요.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윤석열 찾아가서 민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김만배입니다. 그 김만배가 2021년 5월 달에 권오수를 찾아가서 이정필한테 돈 줘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기존에 보도했었던 저희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야, 재밌죠? 한 1년 걸리네요. 이런 게 공론화되기까지는. 자, 그리고 판결 내용 계속 선고 내용입니다. 피고인 권오수는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이종호,
김기현과 상의하였고 여기서 이러한 내용은 김만배가 찾아와서 자기를 협박한 사실인 거죠. 예. 피고인 김기현은 지인인 정땡땡을 통해 김만배를 설득하여 김만배의 요구를 무마한 후 피고인 이정필에게 피고인 권오수가 주가 조작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청한다. 예. 자, 이정필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저 피해 액수가 거의 한 10억 이상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배수진을 치고 권오수를 찾아갔는데 겨우 김기현의 설득에 눌려서 주가 조작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줬을까? 제가 볼 때는 권오수 뒤에 어마어마한 백, 대검 중수부 검사 윤석열이라고 하는 백을 가진 김건희 씨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고 이정필이 여기서 더 대들었다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확인서를 써주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내 말 한마디면 네. 윤석열은 죽어. 네. 내가. 김만배 씨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 했죠. 네. 네. 내 그러니까, 윤석열은 죽어 그랬죠. 네. 여기서 네. 내 카드가 바로 내가 볼 때 이 도이치모터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저희가 그때 보도를 하면서 바로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게 바로 이거 아닌가 이런 보도를 했었죠. 네. 자, 그다음. 지금도 그 카드는 좀 유효해 보이는데요. 김만배 씨가 그렇죠. 지금이라도 마음 먹으면은 지금 이때 김만배 씨가 한 칼을 꺼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만배 씨를 그 구속시켜 놓은 이유도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피고인 이정필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권오수로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김기현이 피고인 이종호와 협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피고인 이정필이 이전에 작성했던 각서 및 약속 등에 대해 이정필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네. 이정필이 이제 거꾸로 말을 안 듣고 권오수를 협박하니까 김기현이 거꾸로 이제 이정필을 이제 협박을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죄로 고소해서 이제 이정필이 이 압박에 못 이겨서 사실은 내가 권오수에 대해서 뭐 시세 조정 의뢰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는 건데 여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만 계속 개운치 않습니다. 이정필이 겨우 사기죄로 고소당한 압박에 굴해서 사실 확인서를 써줬을까 권오수를 위해서. 권오수 뒤에 큰 어마어마한 백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백이 김건희라고 하는 뒷배가 있는 사실을 알고 사실 확인서를 써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자, 결국 이정필은 2011년 8월 13일 피고인 김기현이 피고인 권오수의 검토를 거쳐 미리 준비해온 대로 피고인 이정필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지인에게 추천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항의를 받자 책임을 면하고자 권오수가 시세 조정을 의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을 해줬다. 네. 결국 이정필은 이 김기현 등의 이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은 주변 지인들에 하도 시달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모면해 보려고 권오수를 팔아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반성합니다. 라고 사실 확인서에 써줬다고 하는데 여전히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네. 피고인 권오수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이정필에게 시세 조정 행위를 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 이정필로부터 협박까지 당한 권오수가 굳이 피고인 김기현을 시켜 시세 조정을 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결국 권기현이 이제 권오수가 참 그 사실 확인서를 받아내서 이정필의 협박을 무마한 데까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항소심에서는 이 사실이 권오수한테 불리한 정황이 작용이 된 거죠. 네. 예. 본인이 그런 시세 조정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사실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냐. 이건 권오수의 유죄를 입증하는 이제 증거로 작용을 한 거죠. 예. 피고인 권오수와 피고인 김기현 사이의 범행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 김기현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2010년 10월경 권오수로부터 시세 조정을 의뢰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권오수를 처음 만나 주식
수급을 의뢰받게 된 경위에 관해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네. 결국 피고인 권오수가 유죄 판결 또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피고인 김기현입니다. 토로스증권 지점장 2기 주포. 이 김기현이 권오수로부터 시세 조정을 의뢰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뒤에 권오수하고 같이 시세 조정을 공모한 모든 사실을 아주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오수를 이제 골로 가게 만든 가장 1등 공신은 김기현 씨였습니다. 김기현은 그래서 선고 과정에서 좀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벌금형이 깎였던가요? 네. 그랬죠. 예. 피고인 권오수가 이종호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김기현에게 시원하게 밀어줄 테니 한번 해봐라고 했고 이정필을 가리키며 전만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네가 해라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이종호도 김기현한테 다 맡겨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 김기현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거의 지어내어 말하기 힘든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에 해당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기 주포 이제 이정필 대신에 2기 주포 김기현 씨를 이제 그 투입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때 이제 권오수하고 그다음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권오수가 이정필 전만은 뭐 안 되고 김기현 자네가 좀 하게 해라고 얘기했더니 이종호가 그래 네가 맡아라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거죠. 네. 저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네. 저 진술로 권오수도 보내고 이종호도 보내버린 거예요. 김기현 본인도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범행에 관여했음을 이제 자백을 한 것은 다름없고요. 예. 그래서 저 김기현 씨의 진술이 상당히 항소심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피고인 김기현과 피고인 이종호 사이에도 2020년 10월 21일경 주식 수급의 공모가 성립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 김기현과 민태균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있는 점, 피고인 김기현은 수사기관에서 도이치모터스의 평소 거래량은 몇만 주인데 자금과 주식이 들어온 2010년 10월 21일부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몇십만 주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본격적으로 주가 관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해당 일자 이후 10만 단위 이상의 주식 거래량이 꽤 안정적으로 공시되고 있고 주가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피고인 김기현이 이제 권오수뿐만 아니라 이제 이종호도 이제 그 보내게 된 과정을 상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 김기현은 이제 권오수의 제안에 따라서 2기 주포가 되고요. 그리고 2기 주포로서 주가 조작 시점은 2010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2010년 10월 1일서부터 주식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다. 그렇죠. 10만 단위의 단위 이상의 주식 거래량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보콘 통종 메모에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의 주식에 따라서 뭐 8만 주, 3,300이니까 뭐 때려주 3. 예, 그 통정 매매가 바로 이 2010년 11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아마 주식 거래량이 한 8만 주쯤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기현이 주포가 되자마자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 김건희 씨의 이제 통정 매매가 이루어진 거고 이 재판부가 이 10월 21일서부터 2차 주가 조작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11월 1일 날 그 통정 매매했던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그 대상 기간 안에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12시에 만나요 통정 매매. 브라보콘 통정 매매가 주가 조작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서부터 주례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이제 작전이 시작됐다고 쓰고 있는 거죠. 끌고 있는 이유가 저런 이유겠죠. 네. 피고인 권오수는 피고인 김기현을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11월 21일경 피고인 김기현이 근무하던 ES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조금 전까지 삼성증권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 공시 지분을 확보해 주기도 하였다. 네. 권오수가 이제 그만큼 김기현을 믿었다는 거죠. 자기 대주주 지분을 삼성 계좌에서 빼서 김기현 씨가 근무하는 ES증권 계좌에 집어넣었다는 거. 이거 자체로도 김기현 씨는 상당한
시세 조정에 참여하는 동기가 있었다라고 또 재판부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피고인 권오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였고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상장 초기에 불안정했던 시기를 지나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자 주가의 인위적 조성 행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다른 공동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나 기능적 지배를 해소시킨 바 없고 오히려 5단계에 이르러서도 다른 공동 피고인들을 도와 도이치 주가 방어를 위한 행위를 수행하였다. 네. 오늘 이 재판부가 보면은 권오수를 아주 나쁜 주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오수는 사실상 2011년 이제 12월인가요? 그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제 BW 그 워런트를 이제 그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제 주가 조작에 이제 그 인적 이 작전에 이제 그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긴 하는데 네. 그래도 자기가 쭉 볼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가 방어하는데 함께했다. 그러니까 권오수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가 조작을 실행하고 주도하고 했었던 주범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5단계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요 때를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네. 마지막 5단계가 2011년 12월 23일. 저 때가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그 신주 인수권 BW를 이제 발행을 네. 했던 시기죠. 예. 그 시기로부터 2012년 12월 7일 김기현이 이제 그 다른 주가 조작 범죄로 구속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 5단계에서까지도 권오수가 주가 방어를 다른 공범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방금 또 우리 시청자분의 좀 피드백이 좀 왔는데 이게 네. 좀 ES증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오타를 오타. DS증권. DS증권입니다. DS증권으로. 예, 오타가 있었습니다. 아, 역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DS증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손모 씨가 나옵니다. 네. 예. 그렇죠. 거의 뭐 김건희 씨의 운명을 좌우할 손건희 씨. 오늘 이 부분부터 기자들이 예. 타이핑을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네. 기사 치고 난리고 난리 났었습니다. 네. 네. 피고인 손건 뭐 이름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판결 과정에서는. 손건 땡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를 절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손건 땡이 보유하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김기현이 피고인 권오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권오수가 2012년 5월 14일 피고인 손건땡에게 1억 원을 대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권오수는 5단계까지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네.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 전주 손건땡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저 주식을 살 때 그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금난이 오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 주식을 팔겠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대량으로 주식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김기현이 이제 권오수한테 부탁을 했고 권오수가 이 손건땡 씨한테 1억 원을 이제 빌려주면서 이제 그 주식의 이제 대량 매도를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오수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5단계까지 이제 시세 조정에 공모했다. 여기에 이제 손건땡 씨가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또 이름이. 예. 근데 사실은 여기보다도 김건희 씨는 훨씬 더 깊숙이 손건땡 씨보다 더 깊숙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피고인 김기현은 2010년 8월경 당초 주포였던 피고인 이정필을 통하여 이 사건 시세조정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피고인이 권오수와 새롭게 공무관계가 성립한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긴급 체포되기 직전인 2012년 12월 5일까지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의 주포로서 활동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조정을 주도하였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김기현이 범행 2기 주포인 김기현이 주포로 활동했던 시간을 2010년 10월 21일부터 2년 뒤인 12월 5일까지로 이제 본 거고요.
일기 주포인 사실상 이정필로부터도 이제 좀 이렇게 주가 하락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시세 조정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을 받은 사실도 인정이 됩니다. 네. 예. 피고인 이종호의 시세 조정 공모 가담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이종호는 2010년 7월 내지 8월경 피고인 김기현에게 주식 담보 제공 등을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기현은 2010년 8월 초순경 피고인 이종호와 민태균에게 피고인 이정필이 책임을 진다고 하고 주식 18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해보자는 주식 수급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이종호는 이를 승낙하였고 2010년 8월 16일경부터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하나금융투자 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 주문을 하였다. 네. 자, 이거는 이제 피고인이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어떻게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담하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인데요. 일기 주포인 이제 이정필이 거꾸로 이제 그 김기현을 통해서 한번 주식을 좀 방어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김기현이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있는 이종호한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2010년 8월이면은 이제 일기 면소가 된 기간이긴 합니다만, 이 일기 때부터 사실은 이 김기현, 그다음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는 그 일기 주포인 이종필과 함께 도이치의 주가 방어를 위해서 일정한 공모 시세 조정 행위에 이제 가담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네. 또한 2010년 10월경 피고인 김기현, 이종호, 권오수 3명이 커피숍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권오수가 김기현에게 주식 수급을 맡으라고 하자 그 옆에서 이종호도 기현이한테 다 맡겨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하였다. 피고인 이종호는 피고인 권오수가 이정필과 공모했던 것처럼 피고인 김기현과 사이에서 시세 조정을 새로이 공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네. 네, 이종호.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일기 주포인 이정필을 빼고 김기현 네가 2기 때는 좀 한번 해봐라고 권오수가 얘기를 할 때 이종호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이제 이종호는 1기, 2기 과정에서 권오수가 이정필, 김기현 등을 주포로 활용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3부 체크 이종호 씨는 빼박이다. 네.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피고인 이종호는 피고인 권오수 명의 삼성증권 계좌를 위임받아 직접 관리하였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의 금고에는 피고인 이정필이 작성한 확인서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종호는 피고인 김기현이 받아온 것을 제가 피고인 권오수에게 주었는데 저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네. 자, 이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김만배가 이제 이정필을 김만배가 권오수를 찾아가서 협박도 하고 굉장히 위기에 몰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이제 그 이정필을 이제 압박을 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압박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이런 뒷배가 작용했을 거로 보는데, 어쨌든 힘들게 이렇게 사실 확인서를 권오수가 받아내고 난 뒤에 이 사실 확인서를 이종호가 있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금고에 보관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종호는 권오수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이제, 그리고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고 권오수의 모든 세부 사정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당시 피고인 김기현이 피고인 이정필로부터 받은 돈이 1억인가 있다면서 그걸 무기로 확인서를 받아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이종호는 피고인 김기현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하여 피고인 김기현에게 5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대여해 주기도 했다. 그 밖에 피고인 이종호의 본권 시세 조정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부합하는 다수의 문자 메시지도 존재한다. 네. 어쨌든 이종호는 이제 김기현한테 직접 주가 방어에 쓰라고 돈도 빌려주기도 했고, 또 김기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빼박이다 이거야, 빼박. 네. 예. 또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이종호는 2010년 8월경 피고인 김기현을 통해 피고인 이정필의 시세조정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김기현이 피고인 권오수와 새롭게 공모관계를 형성한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블랙펄 인베스트 직원 민태균과 함께 피고인 김기현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민태규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사고요. 네. 그 처남인가 뭐 좀 그런 인척 관계, 친인척 관계에 있죠. 이종호하고 함께. 결국 2기는 주포 김기현이 주도하고 그 작전 실행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했다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을 이종호 씨는 권오수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김기현의 주가 작전 실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2기 주포 김기현이 활동하기 이전에 1기 주포 이정필 때부터 일정한 시세 조정 범행에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2010년 10월 21일 이후 시세 조정에 동원된 계좌 및 개별 시세 조정 행위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된 계좌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피고인 본인이 자기 계산으로 직접 운영한 계좌 및 차명 계좌, 지인이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임하여 임의로 시세 조정 행위를 한 계좌 등은 시세 조정 행위에 이용된 직접 운영 계좌로 볼 수 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각각 피고인별로 주요 피고인별로 이제 주가 시세 조정에 이제 그 참여한다라고 하는 유죄를 인정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고 난 뒤에는 이제 이 광범위한 계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김건희 씨는 자기 계좌가 이용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판장이 그 시세 조정에 이제 진짜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계좌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쭉 이제 판별하는데 우선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거는 자기 계산으로 직접 운영한 계좌는 우선 이건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첫 번째가 그 판단이고요. 두 번째. 다음 피고인 등이 다른 수급 세력과 대가 지급 등을 전제로 의사 연락을 하여 확보한 계좌는 계좌주의 독자적 투자 판단 없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라도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라고 판단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뭔가 이 작전에 이용되는 계좌를 하는데 필요해서 좀 이름을 좀 빌려준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그 계좌는 그 계좌주가 직접 이런 이 주가 조작, 이런 시세 조정 이런 것에 이제 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계좌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대가 같은 거 제공을 약속받고 이제 빌려준 계좌들은 이건 이용당한 계좌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대가 지급을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씨의 계좌는 이용당한 계좌라기보다는 주가 작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본인 계좌, 김건희 씨의 본인 계좌를 직접적으로 작전에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세 조정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익해 하되 자신의 독자적 이익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범에게 계좌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독자적 투자 판단에 따라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시세 조정에 동원된 계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네. 이 계좌가 바로 이제 손건땡 씨 계좌의 경우 이렇게 한 겁니다. 손건땡 씨는 결코 주가작전 조작 세력들에게 자기 계좌를 빌려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냥 그 시세 조정 행위를 충분히 알고 그리고 이들의 그 시세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손건땡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계좌나 부인 계좌 또는 자신의 회사 계좌를 이용을 해서 독자적으로 이것은 투자를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손건땡 씨가 이용한 계좌 같은 경우는 시세 조정에 이용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여기도 김건희 씨 계좌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에도. 네. 네. 자, 그다음이 이제 포괄일제.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왔는데요. 네. 네. 검찰의 이제 주요한 이제 항소 이유를 하나하나 판단하는데 검찰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1기 주가 조작과 이제 2기 주가 조작 이 두 개가 사실상 하나의 연속된 범죄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저게 하나의 연속된 범죄가 되면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시작 시점이 2009년 12월 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소시효도 이제 굉장히 길어지고 김건희 씨는
이기뿐만 아니고 일기 주가 조작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일기 주가 조작 범죄와 이기 주작 범죄는 하나의 연속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독자적인 각 범죄로 본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이정필과 권오수의 관계는 피고인 김기현이 피고인 이종호를 통해 피고인 권오수에게 처음 접촉을 시도하기 이전에 이미 서로 신뢰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다. 피고인 권오수는 피고인 이정필이 김기현을 접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김기현도 당시에는 피고인 이정필의 요청에 따라 주식 취급을 해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상호이익을 위한 거래관계에 놓여 있었을 뿐이다. 네. 이게 좀 판단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만약에 피고인 권오수가 이제 1기, 2기 범죄에 다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1기 때 이정필을 빼고 그냥 권오수가 김기현을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1기, 2기의 그 범죄가 거의 연속적인 범죄로 봐야 되는데 재판부는 이제 권오수가 2기 주포로 동원된 과정은 적극적으로 권오수가 개입했다기보다도 이종호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김기현을 썼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기하고 2기는 연속된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좀 아쉽죠. 네. 피고인 이정필과 피고인 김기현 사이의 지위의 승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이정필과 피고인 김기현이 서로 불신하는 사이에 놓이게 되었으며 피고인 권오수는 피고인 이정필을 이용한 시세 조정에 실패하자 새로운 범의를 발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 1기 주포인 이정필이 2기 주포인 김기현에게 순조롭게 내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승계했다면 1, 2기 범죄가 연속된 범죄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정필과 피고인 김기현은 서로 불신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결국 이걸 연속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정필하고의 한테 맡겼던 주가 조작이 무의로 돌아가자 권오수가 이제 그 새롭게 주포를 물색하다가 김기현한테 그 다음에 2차 주가 조작을 맡겼다. 그래서 서로 1기, 2기는 서로 떨어져 있는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권오수가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주포만 바꾸어서 기존의 시세 조정 행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 계속 진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 김기현의 방문을 받고 나서 주포를 피고인 김기현으로 정하여 새롭게 시세 조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네, 이건 아까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정필을 보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딱 어디 김기현을 스카우트해 온 것이 아니고 이정필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차에 김기현이 이종호의 소개를 받고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새롭게 그 주포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2기 범죄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형성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단계 주가 조작과 2단계의 2010년 10월 21일부터 5단계까지의 주가 조작은 서로 분리되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2010년 10월 21일부터 5단계 만기까지는 포괄일제의 관계에 있으며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에 대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주가 조작과 2단계 주가 조작은 2단계는 2010년 10월 1일서부터인데 이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단계의 주가 조작이 10월 21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2012년 그 12월 달까지 근 2년간은 검찰은 5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이 5단계가 모두 연속된 범죄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의 완성 시점이 2012년 12월 달로 가면서 공소시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재판부가 2010년 15월 달부터 시작됐던 2기 범죄가 2011년 3월 달에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상종가를 치고 그 뒤부터는 주가가 좀 시들시들 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 3월 달부터 3월 달에 주가 조작이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공소시효는 2021년 3월 달에 완성이 된 거고 이 기소가 2011년 10월 달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씨는 처벌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재판부가 이 범죄는 2010년 10월 달에 시작이 돼서 2021년 12월 달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2021년 12월 달이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2021년 10월 달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김건희 씨는 처벌이 가능해진 거고요. 지금 공범들이 그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김건희 씨가 이제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범죄 처벌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공소시효도 빠질 수 없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송건땡 씨가 또 처벌받았기 때문에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말 그대로 빼박입니다. 빼박이죠. 네. 그래서 아까 추미애 의원이 지금 당장 소환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 드디어 송건땡 씨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가장 뼈아픈 대목. 왜 지금부터? 전주 손땡 씨를 방조죄로 지금 판단을 11시가 넘어서 사실 더 참 이 2시간 넘게 방송하기 죄송한데 이 부분은 김건희 씨한테는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건 거의 김건희 씨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네, 이거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 못할 거예요. 다음으로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송건땡의 공소 사실에 관해 살펴보겠다. 당초 피고인 김기현과 피고인 송건땡 사이에는 단순한 증권회사 직원과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친분으로 인해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관계로 보인다. 네. 뭐 이렇게 앞에서 보자면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 권오수하고 20년 직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주가 조작 공범들 간에는 그렇죠. 그대로 김건희 씨한테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김기현은 2010년 8월경 피고인 송건땡에게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와 주식은 자신이 관리하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송건땡은 2010년 8월 11일경부터 자신의 SK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 9월 5일경까지 약 172만 주 합계 75억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 주식을 이제 매집하게 된 계기가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2월 달에 이정피를 만나면서 이제 권오수가 이제 이정피를 소개하고 한번 주식을 좀 매집을 해보라고 하는 이제 권유를 받으면서 샀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땡 씨하고도 이제 거의 비슷하죠. 네. 예. 피고인 김기현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송건땡에게 자신이 도이치 주식을 관리하니까 주식을 사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김기현과 송건땡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IR 상황 등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 수급을 요청한 내용이 발견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그 주가 부양과 관련된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2010년 11월 1일 그 브라보콘 통정 매매 당시에 몇 시에 몇만 주를 던져라고 하는 것을 김기현이 사실상 이제 주문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을 받자마자 김건희 씨가 이제 8만 주인가요? 그 매도 물량을 내고 매도 물량을 내자마자 공범인 민태균 등이 이제 그걸 매수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사실상 공동 정범의 관계로 봐야 되는데, 최소한 이런 주가 조작의 정황이 담겼던 이런 연락, 문자 등을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주고받은 사실들이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김건희 씨도 이 손땡 씨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소만 되면. 네. 피고인 송건땡은 주가가 하락하고 자신의 이자 부담 등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 김기현을 심하게 탓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기 책임하에 투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송건땡과 피고인 김기현 등은 모두 주가의 상승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 요거와 비슷한 게 또 김건희 씨도 등장하죠. 제가 시기가 2011년 1월 달인가 이렇게 자기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인가에 거기 맡겼던 주식을 해가지고 40%인가 그것밖에 이익을 못 봤다고
굉장히 투덜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이것은 그 정상적인 투자자로서는 그런 투덜댐이 할 수 없죠. 그런 뭐 정확한 제가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20%인가 뭐 하여튼 40%인가 뭐 이런 정도밖에 그 수익이 못 냈다고 굉장히 투덜댑니다. 김건희 씨가. 이런 것은 계속 그 검찰은 다르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 판결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네. 비슷한 점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종목을 네. 추천받아서 그 자기 책임하에 그 투자한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네. 하나하나 다. 예. 자, 또 보죠. 피고인 송건땡은 효성,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등 다른 주식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도이치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양자를 비교해 보면 피고인 송건땡은 자신이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보통 1개월 이내로 거래를 마쳤고 가장 장기간 거래한 삼성중공업도 4개월을 넘지 않았는데 도이치 주식의 경우 2년간 주식을 보유하면서 장기간 투자를 하였다. 네. 자, 이 경우도 이제 그대로 김건희 씨한테 대입을 시키면 이 손 씨 같은 경우 효성이나 현대건설 이런 주식은 보통 이제 뭐 한 1개월 이내에 이제 그 손바꿈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이치는 장기 보유했다고 하잖아요. 네.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검찰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2010년 1월 달에 약 한 60만 중가를 이제 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8월 달에 뭐 잠깐 한 20만 주를 팔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010년 10월, 11월 가서 좀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기간으로 따지면은 뭐 한 1년 가까이 주식을 장기 보유했던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가 그거 말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주 손바꿈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이치 주식 같은 경우는 손 씨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장기 보유했거든요. 이 장기 보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상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의 매도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또 뭐 기다렸다는 그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음을 네. 보여주는 거죠. 패턴이 똑같아요. 손 씨하고. 손건땡에서 이름만 김건희로 바꾸면 네. 아주 똑같아요. 뭐 비슷해요. 네. 네. 자, 피고인 손건땡은 그동안 오랜 기간을 투자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금융 등은 모두 동일하게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획득하고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단기 매도, 매수 패턴을 보였는데 도이치 보유 주식만 유독 이러한 패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동안 10만에서 20만 주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네. 이것도 김건희 씨. 네, 아까 김건희 씨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씨 2010년 1월 달에 60만 주를 사가지고 뭐 그 중간에 한번 8월 달인가 뭐 어떤 정확한 시기는 안 들었는데 그 2010년 중반대에 조금 팔았어요. 네. 다 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량으로 매도한 거는 이제 2010년 이제 10월, 이제 11월 가서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죠. 똑같아요. 패턴이. 네. 네. 피고인 송건땡은 자신은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했다고 하고 단기 매도를 반복했는데 도이치 주식의 경우 꽤 오랜 기간 아예 매도량과 매수량이 0이어서 단기 차익의 확보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송건땡은 유독 도이치 주식 거래만 작전주 급분양 패턴을 보인 2단계 마지막 날까지 순 매수량을 더 크게 유지하였다. 네. 김건희 씨도 역시 아까 1월 달에 매수한 그 주식을 거의 뭐 그날 뭐 6월 달, 8월 달 뭐 그 2010년 중반까지 몇 개월 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그때도 한꺼번에 판 게 아니고 일부만 팔고 있다가 2010년 말에 가서 다시 2차로 이제 매매를 시도를 했거든요. 거의 동일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꽤 오랜 기간 매수량과 매도량이 0인 기간이 김건희 씨도 꽤 있단 말이에요. 예. 참 네. 이런 내용을 다 꿰고 있는 네. 기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 송건땡의 증언과 피고인 김기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주가 하락 시기에는 피고인 김기현 요청을 적절하게 수렴하여 자신의 매도 물량을 통제하여 피고인 김기현이 진행하는 이 사건의 부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범죄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네.
뭐 이거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제 2010년 11월 2일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서 통정 매매하자는 그렇죠. 예, 그 거래가 지금 뭐 2심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이 됐고 통정 매매로 인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김기현이 진행하는 주가 조작의 통제에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죠, 최소한. 네. 예, 빼박입니다. 야, 여러 가지로. 진짜 이 부분 클라이막스예요. 네. 다음 부분 보십시오. 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송건땡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남아 피고인 김기현이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계좌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상 매매를 함으로써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피고인 김기현의 부탁을 받아 주가 하락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송건땡에 대한 예비적 공소 사실은 일부 유죄로 판단한다. 그렇죠. 여기서 완전 난리 났죠. 예, 근데 이제 송건땡 씨의 경우는 이제 시세 조정을 용이하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계좌를 이 작전 세력한테 빌려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자신 스스로도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계좌를 빌려준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 계좌를 빌려준 반대급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경우는 그 계좌를 빌려주고 반대급부를 받기 위해서 계좌를 이용하게 한 거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작전 세력과 함께 자신의 계좌를 적극적으로 작전에 이용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건희 씨는 최소한 지금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손땡 씨와 같이 최소한 방조범, 시세 조정 행위를 알면서 이들의 시세 조정을 용이하게 한 그러한 행위를 한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검사가 한 명 있죠. 정덕채 검사. 네. 네, 정덕채 검사. 지금 방금 또 시청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정덕채 검사가 권오수 증인신문 공판 법정에서 최은순 전화주문 녹취록 관련해서 권오수가 최은순 김건희에게 회사 사정을 얘기해 준 게 녹취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 권오수가 최은순 김건희에게 예. 회사 사정을 많이 알려줬다. 손땡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으로부터 주가의 조작과 관련된 정황이 담긴 문자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김기현을 넘어서 직접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인 권오수가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야, 뭐 이거면 일단 김기현 시세 조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김건희 씨는 방조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양형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네, 양형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먼저 피고인 이정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겠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시세 조정을 보면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권오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주가 관리를 할 주포를 물색하고 피고인 김기현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피고인 이종호가 자신의 지위나 인력을 이용하여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여러 계좌를 이용해 범죄를 실행하였고 범행 기간 대부분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 좀 어려운데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냥 마지막에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주가 조작 범죄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거는 피고인들한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황이다. 이 불리한 정황에서 유일하게 예외는 김기현 하나다. 김기현만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을 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죄책에 대해서 반성하는 미술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김기현은 감형이 된 겁니다. 네. 여기 이종호에 대한 수식어를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바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이종호와 김기현이 컨트롤 타워 그걸 한 거죠. 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시세 조정 기간 중 2단계에서 급등세, 제4단계에서 작은 급등세가 있긴 하였으나 전체 기간의 시세 시기와 존기를 보면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
2단계에서 계좌와 자금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큰 급등세를 만들어낸 이후 피고인들이 엑시트를 하면서 다액의 시세 차익을 거두어 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인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한 사정이 있다. 네. 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거는 김건희 씨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들이 오랜 기간 시세 조정에 가담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두지는 않았고 또 일부 피고인의 경우는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23억. 최은순과 함께 무려 23억의 시세 차익을 받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는 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도 적용 안, 다 불리한 정상만 해당됩니다. 네. 김건희 씨는 기소만 됐다면 이들 공범들 급행열차로 아주 중형이 중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징역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데 하여튼 공교롭게 이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크게 봤던 쩐주들 있잖아요. 김건희 씨를 네. 포함해서 그 쩐주들은 다 빠졌어요. 기소 대상에서. 야, 참. 이거는 뭐 단순한 우연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김건희 씨가 도대체 법 위에 군림한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아니냐. 네. 지금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이 기소를 당하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지금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씨가 그 자살 방지의 날인가요? 거기 가서 경찰들 데리고 뭐 막 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건희였던가 이런 착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대통령이 누리는 그런 그 특권이 있죠. 네. 바로 기소당하지 않는 그 권한을 기소당하지 않을 권한. 예. 김건희 씨가 누리고 있다. 네. 이게 오늘 재판 항소심 판결을 보고 나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아마 마음속 깊이 느꼈을 겁니다. 네, 더 이상 이제 대통령실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무고하다, 무결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도대체 무슨 논리를 대서 또 검찰은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에서 구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에서 그 면소 불기소 결정을 받는다면 명품백 디올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법 앞에 평등을 2번씩이나 부정하는 그걸 통해서 결국 김건희 씨의 불기소와 윤석열의 탄핵을 또 검찰의 수사권 종결을 맞바꾸는 그런 결과로 저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방금 또 우리 시청자 한 분이 또 제보를 주셨는데요. 2단계에서 네. 여기 이제 유리한 정상에 보시면 2단계에서 김건희 등 권오수 지인들만 엑시트를 했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 2단계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빠졌어, 지금. 왜 기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오수로부터 가장 알짜 정보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빠진 거예요. 네, 손해를 안 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이걸 알기 때문에 권오수를 아주 세게 때린 거고. 일심다보다. 네. 자, 이 참 일단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기소만 되면 급행 열차를 지금 타야 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오늘 재판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도이치모터스에서 이제 그 주가를 받쳐주다가 손해를 본 그 쩐주들만 기소가 됐고 그런 사람들만 네. 피해를 받고 결국 권오수가 이 고객들을 두 부류로 관리한 거예요. 하나는 진짜 알짱 김건희 같이 시세 차익을 챙겨줘야 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 주가를 받쳐주는 네. 희생타로 쓰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분류했는데 기소된 사람들은 전부 희생타로 쓰는 사람들만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권오수로부터 알짜 정보를 받아가지고 딱 시세 차익을 챙기고 딱 빠진 사람. 엑시트 빠진 사람들은 김건희를 포함해서 한 명도 기소를 안 당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더 나쁜 거죠. 이걸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심지어는 손해를 보거나 거의 시세 차익을 못 본 쩐주들, 그 관련 공범들도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김건희 씨는 빼박입니다. 이제. 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네.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